안녕하세요. 혹시 자식 농사를 짓는다는 말 아시나요? 자식을 키우는 일을 농사에 빗대어 하는 말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식들이 잘 큰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질문의 대답과도 같은 사연글을 들려드릴까 싶어요. 저는 남편과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당시에 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저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경력자였어요. 대화를 해보니 서로가 맞는 면이 많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연애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 저희 연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댁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모 때문이었죠. 시댁은 잘 사는 편으로 시부는 사람 좋은 인상에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시부와 정반대였어요. 성미가 괴팍하고 사람을 들들 볶는 면이 있다고 할까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타입이었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딜 가서 의사 아들의 회계사 딸, 교수 사위 뒀다고 하면 다들 어떻게 자식들 그렇게 잘 키웠냐고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는지 알겠지? 처음 저를 봤을 때 시모가 한 말이었어요. 자식을 번듯이 키워낸 시모의 자부심이 가득한 말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해서 만나는 거예요. 착하고 이해심도 많고 직업도 좋고. 전 이 사람 아니고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착하고 이해심 많고 직업도 좋은 여자들보다 나는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해줄 좋은 집안 며느리를 원해. 동네에서 장산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집안 자식 말고 내가 그 정도 원하는 게 욕심인 거니? 아들이 의사고 내 딸이 회계사인데 사람들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지. 네가 지금은 이렇게 콩깍지 때문에 죽고 못 사네 하겠지만 살아봐라. 내 말 틀린 거 하나 없을 거다. 아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집안이 우리랑 급이 안 맞아. 결혼 승낙을 맡으러 간 자리에서 들어야 할 말은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요. 게다가 결혼 허락을 맡으러 오기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남긴 제 몫의 7천만 원 중에 이미 5천만 원을 남편이 개원하는 데 빌려줬거든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음식점 하시지만 저는 수도권의 큰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해요. 연봉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이번에 개원 준비할 때 제가 돈 빌려줬거든요. 헤어지면 지금 당장 그 돈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면 개원 미뤄야 할걸요? 개원 엄청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대기업 연봉에 개원 자금까지 빌려줬다는 말이 시모의 마음을 간신히 돌려놓긴 했어요. 그때 시모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정도면 최소한의 도움은 되겠구나 싶은 표정. 기분이 개떡 같았지만 남편과 시부 때문에 참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저는 무척 바쁘게 지냈어요. 내조를 원하는 시모를 생각하며 바쁘고 힘든 일정에도 남편의 건강과 식사에 신경을 썼죠. 그렇지만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져 육아휴직을 쓴 뒤 다시 출근을 해야 했을 때는 정말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정신도 없었고요. 애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잘 알 거예요. 애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게다가 남편이 육아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육아휴직 후 오랜만에 출근한 상황이라면 시간뿐만이 아니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연락하는 일이 점점 뜸해졌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꼬박꼬박 연락했어요. 한 번은 시부에게, 한 번은 시모에게요.
두 분의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게 따로 연락을 드렸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연락 왔다는 말 정도는 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게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제 생일에 남편이 양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불편한 마음이 더 컸죠. 사돈은 멀수록 좋다는 말도 있는데다가 동생이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첫 해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아마 밖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그러면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제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족이 모였는데 그때 시모가 밥 잘 먹는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사부인도 마음이 영 불편하겠어요.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고생한다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고 딸은 시댁 어른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는 쭉정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쭉정이를 다른 집에다 팔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한순간 숨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시모의 발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말이었죠. 친정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데다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그 말 듣고 있다가 너무 놀라 시모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네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연락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어른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면 매일 전화하고 한 번 물어야 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자식 농사 이따위로 지을 바에야 아예 자식을 안 낳는 게 좋지. 어머님, 그게 불만이시면 저한테 말하시면 되잖아요. 꼭 제 생일에 저희 친정 부모님 있는 곳에서 그런 말씀 하셔야겠어요. 그럼 언제 말하니? 네 잘못을 너희 어머니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그럼 네가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제대로 못한 건 너야. 그리고 너 어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시모는 자기 말이 틀림이 없다며 대놓고 저를 저격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저도 시모에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남을 비난하고 싶으면 적어도 본인에게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시모도 그리 결백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그러는 어머님은 할머님한테 매일 연락 안 하시잖아요. 제가 매번 할머님한테 전화드리면 할머님이 뭐라 하시는지 모르시죠? 며느리가 면회 한 번, 전화 한 번을 안 한다고 신세 한탄만 하세요. 그런 어머님이 저한테 며느리의 도리라는 걸 가르치신다고요? 제가 시조모를 들먹이자 그제야 시모 입이 뚝 멈추더군요. 시모와 시조모는 사이가 무척 안 좋거든요. 그 때문에 연락도 시부가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연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 중요한 걸 안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 하시는 건 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보다야 훨 낫죠.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하니까요. 1년 365일 연락은 아버님한테만 맡겨놓는 어머님보다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잖아요. 안 그래요? 뭐? 지금 너 나 가르치는 거니? 나는 지금 너랑 나 사이의 도리를 알려주는 거야. 왜 갑자기 할머니를 끌고 와? 할머니 끌고 오면 네가 이길 줄 알아? 결국 분위기가 과열되자 시부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당신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바쁜 거 다 알잖아. 남편 내조하느라 애 혼자 보느라 일까지 하면서 돈까지 벌어주느라 그런 며느리 몸 상한 곳 없나 물어보지는 못할 망정 전화를 안 했다고 이 난리를 피워? 마음을 좀 곱게 써. 쓸데없는 보석들한테만 관심 쏟지 말고 며느리랑 우리 부모님한테도 관심 좀 주라는 말이야. 그리고 전화통화는 할 말이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말 주고받을 거면 굳이 왜 해? 당신은 왜 나한테만 큰 소리예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시부였지만 시모에게만은 그렇게 싫은 소리를 잘하더군요. 결국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자리는 어정쩡하게 파했죠. 친정엄마는 기분이 확 상해서 울면서 집에 가셨고 남편은 제 눈치만 보기 바빴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제 편 한번 들어주지 않은 남편에 대한 실망도 컸어요. 매일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의 귀한 자식들을 쭉정이로 만들어 친정어머니를 모욕한 시모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걸어온 싸움은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동생은 그 다음 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꽤 큰 로펌에 취직하게 됐고요. 동생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부서에서 승진하게 됐거든요. 직급이 높아져 연봉에도 좋은 일이 생겼죠. 딱히 시모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동생이 대형 로펌에 취직한 다음 달에 남편 시모와 함께 남편의 외삼촌들, 즉 외가 식구들 모임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안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나가게 됐거든요. 이때도 시모와 제 사이는 냉랭했죠. 그런데 외숙부가 지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의가 상해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황이었다는데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보, 처남한테 이야기 한번 해봐.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 들뜬 얼굴로 제게 묻는 남편을 보다가 제가 시모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시모가 아주 도도하고 당연한 얼굴로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래, 사돈 총각한테 이야기해보거라.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아. 내 인맥이면 해결 못할 게 없지. 저는 어이가 없었죠. 쭉정이라며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지었다고 비아냥거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호언장담하며 소개를 해달라니.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서 저도 말했죠. 어머님, 죄송한데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저번에 어머님이 저희 동생한테 시험도 한 번에 합격 못한 쭉정이라고 욕한 거 동생이 다 전해 들었거든요. 제가 부탁해도 동생이 안 들어줄 확률이 너무 커요. 그리고 어머님도 쭉정이한테 부탁하는 거 무섭지도 않으세요? 저희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니 변호사는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저의 빈정거림에 시모의 얼굴이 수치스러움으로 확 일그러졌어요. 너 내가 저번에 그런 말 했다고 그걸 그대로 가서 일러 바쳤니? 도대체 애가 왜 그렇게 입이 싸?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라면 해야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제가 쭉정이라서 그런가 보죠. 어차피 어머님이 지은 농사도 아닌데 어머님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자식 농사 잘 지은 아들딸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좋은 직업 가지고 있잖아요. 하긴 저한테 나쁜 소리 할 때는 저희 집에 도움 구하게 될 줄 몰랐겠죠? 이쯤 되니 아버님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네요. 마음을 좀 곱게 쓰셨으면 제 동생도 도움을 줬을 텐데. 저희 어머니 그날 울면서 집에 가는 바람에 동생이 마음에 맺힌 게 많은 모양이에요. 제 말에 시모가 볼살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저를 째려보더군요. 정말 웃긴 건 제가 시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시모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가족들에게 야박하게 굴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모습이 집안 어른들에게는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은 모두 시모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야, 너 정말 사돈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너 정말 어떡하려고 그래? 이 오빠가 얘기하지 않더냐? 사람이 인심이 없고 성미가 괴팍하면 행동거지 말이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너 언젠간 네가 한 행동 고스란히 돌려받을 때가 올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어휴, 동네 창피해서 원. 오빠는 누구 편이야?
아니, 급이 맞아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급이. 솔직히 우리 집안에 대볼 수 있는 집안이기나 해. 시골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런 애보다 더 좋은 며느리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한 거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며느리 꼴랑 대기업 다니는 거 가지고 그거 아무나 다 다녀. 뭐 그렇게 내세울 거 있다고? 대기업을 누가 아무나 다녀? 너 진짜 그 콧대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애들 일이고 이미 결혼했어. 그러면 너도 마음 놓고 후덕한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지. 아우, 시끄러워. 잔소리 좀 그만해요. 너희들 볼일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시모가 영 그 자리에 있기 불편했는지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시모가 더 불편한 자리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헤어지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거든요. 시부가 하는 것처럼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남편이 무조건 책임지고 하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남편 탓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와 친정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시모를 말려줄 수는 있을 텐데 그것마저 못하는 남편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외가 가족들 앞에서 못된 시어머니로 찍힌 시모는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은 편했죠. 이렇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딱히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거더라고요. 저희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시모와 다시 연락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죠. 저희 결혼 6년 차에 시모가 시부의 내연녀에 대해 알게 됐거든요. 사실 징후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부는 사람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유독 시모에게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짜증내는 면이 있었거든요. 신경질적이고 사람을 아래로 보는 그런 시모의 행동이 사람 좋고 둥글게 사는 시부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분이 싸우는 일이 잦았던 거죠. 솔직히 며느리로 있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부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시모에게 당해본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가 나쁘더라도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시부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던 걸 시모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계기는 심플하면서도 충격적이었죠. 시모가 자주 연락하는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시모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한테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 설계사가 시모에게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한 거였어요. 바로 그 동창의 생일날 고급 호텔의 비싼 명품 주얼리까지 애인에게 선물 받았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저희 시모는 딱 두 가지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농사를 잘 지은 자기 자식들과 반짝거리는 주얼리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금. 반짝이라는 것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사모으기 바빴던 사람이니까요. 시부가 몇 번이나 사치와 낭비를 줄이라고 단단히 일렀지만 시모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시부의 카드로 열심히 샀다고 하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동창이 애인에게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걸 들으니 어지간히 속이 쓰렸나 봐요. 그 동창분은 몇 년 전에 사별을 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다 늙어가는 마당에 돈 많은 남자까지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할 수밖에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동창의 애인을 찾아 나섰던 시모의 눈에 동창과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활보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발견한 거죠. 개인적으로 시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상황만 놓고 보자면 참 시모가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뇌구조는 저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네 아빠 바람났어. 그것도 내 동창이랑.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거기다가 살면서 나한테는 반지 하나 사준 적이 없던 인간이 그년한테는 비싼 명품 브랜드의 목걸이 팔찌 세트를 선물했대. 내가 기가 막혀서
줄 거면 지 마누라를 줘야지 왜 그딴 년한테 주느냐고. 나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아들, 네가 나 좀 도와. 네가 그 여자가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거 선물해줘. 나 곧 생일이잖니. 그 여자가 간 호텔보다 더 좋은 호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로.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란 제가 반대를 하며 나섰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바람을 폈으면 아버님하고 단판을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내연녀보다 더 많이 받겠다고 아들을 들들 볶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내연녀를 찾아가시든지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돈은 아버님이 쓰신 돈이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화가 난다고 아들한테 그만큼의 돈을 쓰시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 개원하고 요즘 환자도 많이 없는데.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내가 자식을 왜 키웠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넌 내가 그 동창년이랑 네 시아버지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비루하게? 난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난 그년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남편이 주든 아들이 주든 누가 주든 뭔 상관이야? 내가 그년보다 돋보이면 될 일인데. 시모가 우기고 있었지만 저는 당연히 남편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야 월급쟁이지만 남편은 아니잖아요. 의료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 그것도 서비스업이란 말이죠. 환자가 있어야 돈을 버는 법인데 지금 남편 병원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당신, 나 좀 봐. 설마 어머님 말씀하자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 그럼. 설마 그런 거 다 어떻게 맞춰드려. 그냥 조금 달래드리면 될 거야. 그 큰 돈이 어디서 내가 그걸 해줘. 그렇지? 어머님 상심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돈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아들 돈이잖아. 대신 당신이 나중에 어머니 달래드리고 아버님이랑 얘기 한번 해봐. 집안 이렇게 난리가 나서야 되겠어? 어떻게든 안정시켜야지. 아버님이 잘못하셨지만 한쪽 이야기만 들어가서 모르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시모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의 말을 건네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모 생일이 지난 다음 날, 시모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엄청나게 화려한 생일 파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활짝 웃고 있는 시모가 몸에 걸치고 있던 장신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었어요. 놀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카톡에 올라온 사진 봤어? 그거 뭐야? 혹시 당신이 해드린 거야? 그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매달리잖아. 그래서 내가 해드렸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이랑 같이 모은 돈 있잖아. 야, 그게 어떻게 같이 모은 돈이야? 그거 우리 아버지 유산 남은 거잖아. 미친 거 아니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써? 벌써 쓴 걸 어떡해? 그리고 넌 우리 엄마한테 그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울고불고 아버지한테 배신당해서 힘든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이게 어디 헛소리야? 돈 쓰고 싶으면 네 돈을 써야지. 그리고 막말로 아버님이 바람 피워서 힘드신 거야? 아니잖아. 아버지 내연녀가 비싼 거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나신 거지. 하긴 누가 뭐 때문에 화내든 내 알 바 아니지. 돈 다시 돌려놔. 안 돌려주면 나 절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한 달 내로 통장 잔고 원상복구 해놔.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어떻게 뺀 건지 알고 나서부터는 이혼을 해야 하나 심각히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자는 동안 지문으로 제 폰 열고 들어가서 이체시켰더라고요. 이틀에 걸쳐서. 이체 내역 문자로 날아온 거는 다 삭제시키는 치밀함까지. 부부 사이라도 범죄는 범죄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일이 생겼어요. 제게 사과 한 번 안 하던 남편 놈이 시모와 함께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부엌으로 슬쩍 데리고 가더니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2천만 원 못 갚겠다는 이야기 할 거면 나가. 그게 아니고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뭐? 무슨 돈? 나한테서 가져간 돈 말고 또 빌려달라고? 엄마가 내 카드로 쇼핑을 좀 했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어머님한테 카드는 왜 줬어? 아버지가 카드 끊는 바람에 내 거 줬지. 1,000만 원은 필요한데. 미쳤어? 꽥 소리 지르는 통에 시모가 부엌 쪽으로 오더군요. 여태껏 시모 얼굴이 좋았던 적은 없지만 그날은 정말 뺨이라도 갈기고 싶을 만큼 보기 싫은 얼굴이었어요. 너 우리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냐니?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몰라? 그리고 너는 돈도 잘 번다는 애가 이 정도로 돈도 못 갚아줘? 언제는 나더러 대단한 인재인 것처럼 말하더니 너도 별 볼 일 없는 애였네. 어머님, 지금 이 사람이 갖다 쓴 돈이 얼마인지 알고는 있으세요? 저번에 호텔이랑 장신구들 산 돈도 남편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돈을 빌려달라고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저희 아버지 유산으로 받았던 2천만 원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줘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기라도 하게? 차라리 잘 됐네. 그래, 응? 네가 감히 의사 남편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 우리 아들이 너 불쌍하게 생각해서 만나준 거야. 그런 주제에 뭐가 어쩌고 좋지? 지가 대기업 다닌다고 아주 시어머니를 물로 보나 본데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두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 시모에게 심한 말을 듣고 있는데도 남편 놈은 멀뚱멀뚱 저와 시모를 쳐다보고만 있더군요. 결국 열받은 제가 남편에게 화냈어요. 이게 당신 뜻이야? 어머님 앞세워서 돈 1,000만 원 나한테 빌려가겠다는 게 당신 생각이냐고.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지문으로 몰래 돈 꺼내간 것도 그렇고 내 돈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도저히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 혹시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짓 하는 거야? 그러면 계획대로 잘 됐네. 당신이 하는 행동들 이제 이해하기조차 싫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별일도 아닌 걸로 무슨 이혼이야. 갑자기가 아니지. 네가 한 짓을 보고 말해. 그리고 네 엄마가 쓴 돈 정도는 네가 알아서 갚아. 마누라한테 손 벌리지 말고.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니? 두고 봐라. 누가 더 손해인지. 네가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고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주제를 알아. 너 같은 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못 만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자는 동안 마누라 재산 몰래 빼돌린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일 리가 있겠어요? 그런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하거든요. 저도 마누라 돈 빼돌리는 남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는 부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남편에게 결혼 전에 빌려준 개원자금 5천만 원과 시모 생일에 몰래 쓴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무례하게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 했었어요. 여보,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내가 돈 그렇게 쓴 거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나쁜 마음에 그런 건 아니잖아. 나도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배신당하면서 생긴 마음의 상심을 덜어주려고 한 것뿐인데. 자기 합리화하려는 남편 놈을 째려봤어요. 물론 내가 잘못하긴 했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당신한테 빌고 있잖아. 나 정말로 수중에 돈이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혼 소송 없던 걸로 하고 2천만 원도 천천히 갚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내가 왜? 나 이혼할 거야, 당신하고. 당신은 나랑 이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람 자는 동안 남의 재산 빼돌릴 생각을 했어?
당신이 한 짓이 무서워서라도 나는 이혼해야겠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나 찾지 마.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다시 생각해봐, 응? 저는 절대로 이혼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보다도 시모 때문에요. 시모가 시부와 싸우고 저희 집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시작하면서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고요. 제 이혼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시모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다시 생각을 왜 해? 내가 다시 생각하면 지금 그 집 들어가서 시모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시모 통장 노릇은 둘째치고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 여보, 나 진짜 안 좋은 상황이야. 병원은 계속 적자고. 어머니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 당신한테 7천만 원에 우리 사는 집까지 나누고 하면 정말 남는 거 단 하나도 없다고. 돈이 왜 없어? 당신 진짜 웃기네. 집에 얼마 전에 가득 들어오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반문하는 남편에게 저는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줬어요. 시모를 엿먹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 당신 어머님이 가득 모아놓은 주얼리들 있잖아. 그거 다 팔면 못해도 몇 천만 원은 훌쩍 넘어. 몰랐구나? 제 말에 남편 눈 눈빛이 반짝 빛나더군요. 돈 없으면 그거라도 팔아서 주면 되잖아. 어차피 돈 쓴 건 어머님이니까 어머님이 갚아야 하지 않겠어? 근데 그거 얌전히 주시려나 모르겠네. 친아들 마냥 아끼고 있으니.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는 받아야 할 돈이 있었고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시모를 용서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슬쩍 이야기를 흘렸죠. 역시나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남편은 며칠 뒤 제 뒤통수 치고 가져간 2천만 원을 바로 마련해서 통장으로 넣어주더군요.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것이 큰 돈을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네. 이해력은 나쁘지 않아서. 일단 2천만 원은 해결됐고 나머지 5천만 원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이혼 전에 잡다한 거 싹 정리하고 싶으니까. 걱정 마. 돈 없으면 어머니 목걸이 몇 개 더 팔면 돼. 요즘 금값도 많이 올라서 그런지 살 때보다 더 많이 받아.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곧 부모님 이혼하실 것 같거든. 그때 어머니가 받은 것들로 돈 마련할 수 있으니까 뭐 일단 좋은 방법 알려줘서 고마워. 돈이 생기니 이혼 다시 생각하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 물건 팔아서 돈 마련한 주제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굴고 있으니 어찌나 웃긴지. 속으로 비웃음을 참느라 고생했죠. 역시 돈이 아쉬워서 나 잡으려고 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앞에 남편놈 얼굴이 더 꼴 보기 싫은 거 있죠? 돈 이야기 끝났으니 서로 용건만 간단히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큰 소리로 제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목걸이 갖다 팔라고 시켰어? 내가 모아놓은 것들, 그것들이 어떤 건데? 내 목숨과도 같은 것들이라고. 당장 다시 돌려내. 당장 내 앞에 내 물건들 되돌려 놓으라고. 이보세요, 아줌마. 저는 당신 아들한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돈 마련할 방법 없어서 전전긍긍하길래 방법 좀 알려준 것 뿐이라고요. 막말로 내가 그거 가져가서 팔았어요? 나 그 더럽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물건들 꼴도 보기 싫고 만지기는 더더욱 싫은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이 당신 생각했으면 안 팔았겠지. 근데 막상 돈 필요하니 떡하니 팔아다가 돈 마련한 건 당신 아들이라고요.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아들한테 전화하셔야지. 어디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 난리야? 너 이 어린 년이 나한테 지금 뭐?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대한민국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멀쩡한 얼굴로 직장에 못 다니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어이가 없어서. 어디 잘해보세요. 그럼
나도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를 가만한도? 나 막말로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거든? 그런 갑질 하고 싶으면 당신 자식들한테나 해. 그리고 어디 가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말하지 말고요.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으면 엄마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장신구 갖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아들이 됐을까? 하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다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데 다를 리가 있을까 싶네요.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 자식 농사. 남 욕하면서 깎아내리기 전에 아줌마 집구석이나 잘 간수해요. 자는 동안 마누라 지문으로 몰래 돈이나 털어가는 도둑놈 새끼 길러낸 주제에 자식 농사는 무슨. 그 집 농사 다 망했네요. 마누라뿐만이 아니라 농부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 제 말에 시모는 곧 넘어갈 것처럼 꺽꺽대며 숨을 크게 몰아쉬더군요. 너 이런 짓 하고도 내가 아주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괴물처럼 괴성을 내지르는 시모의 목소리에 저는 콧방귀나 꼈죠. 그렇게 사자가 달린 직업 가진 자식 자랑하면서 우리 집더러 급이 많니 안 많니 헛소리 짓거리던 시모가 결국 그 자랑스러워하던 자식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았으니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남의 돈으로 상대방에게 과시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때는 자기도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놈 보세요. 코너에 몰리니 부모고 뭐고 못 알아보고. 자식이 돼서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짓 저지르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편승해서 후회할 짓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쨌든 저야 돈 받았고 그 다음 5천만 원은 결혼 전에 써둔 차용증이 있으니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뭐 남편도 돈 없으면 이번에도 시모 재산 팔거나 개인 신용대출 받아서 줄 것 같아서 걱정 안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이 끝났어요. 아직 어린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오게 됐고 이 이혼이 시모의 행동과 남편의 손버릇 때문이었으니 제가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 이혼이 확정된 시기에 시모도 시부와 이혼하게 됐어요. 전 남편이 시모가 받을 재산 분할에 아주 신경을 바짝 쓰고 있더군요. 그거 결정돼서 나오면 저한테 5천만 원과 위자료 주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요. 부모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는 놈을 보니 얼마나 웃기던지. 그런데 희희낙낙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전 남편이 몇 달 뒤에 그늘이 한껏 드리워진 얼굴로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돈 조금만 더 늦게 마련해주면 안 될까? 지금 상황이 크게 좋지가 않아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돈 갚을 수 있다면서 호언장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분명히 부모님 이혼하면 돈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왜 돈을 못 갚겠다는 건데? 위자료는? 양육비는? 안 되면 분할 납부라도 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지.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데다가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라 당연히 엄마한테 재산 분할돼서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걸로 당연히 급한 내 사정부터 해결하려고 했고. 그런데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이 없어졌더라고. 상간녀 앞으로 아버지가 벌써 오래전에 옮겨놨던 거야. 게다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 카드로 사들인 주얼리 있지? 그거 귀금속들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고. 결국 엄마가 가진 귀금속들 때문에 도리어 재산 분할해서 엄마가 불리해지더라고. 그렇게 많이 사모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한테 남은 거라고는 지금 사는 집 전세금 일부 정도고 그거라도 남기려면 엄마가 가진 물건들 팔아서 아버지에게 도리어 돈을 더 줘야 할 판이야. 더 환장할 일은 아버지가 이혼 사유로 그 귀금속 사들이는 데 든 돈과 엄마 낭비벽을 콕 집어 말하는 바람에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못 받게 됐다는 거야. 남 보기에 부끄러워서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해.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부모의 이혼이 시모에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시부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만큼 시모의 낭비벽도 대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남편 계획대로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머리를 쥐어뜯으며 짜증을 삭이며 말하는 전 남편을 보니 솔직히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 이혼 위자료와 부채를 해결하려고 시모를 이용하려고 한 놈이 시모가 받을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서 짜증을 내다니. 그래서 지금 당신 부모님 이혼이 당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 돈을 못 갚겠다는 이야기야?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똑같네? 당신이 쓴 돈이야. 그럼 당신이 갚아야지. 그걸 어머니 재산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 보니 참 기도 안 차네. 어머니 돈이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 어머님도 이런 자식 두고 어디 가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말하기 곤란하겠네. 나 같으면 엄마 낭비벽부터 잡을 거야. 어차피 당신 어머님이랑 지낼 거 아니야? 두 눈 뜨고 코 베이지 말고. 어머님이 당신 사정 봐주는 줄 알아? 당신이 어머님 사정 안 봐주는 것처럼 어머님도 똑같은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 눈에는 이렇게 훤한데. 분명히 이혼해서 졌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라면 전처한테 와서 애언을 할 게 아니라 너네 엄마 고삐부터 쪼아댈 거야. 분명히 그 내연녀한테 졌다고 생각하고 또 엄청난 사치 낭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할 테니까. 당신은 자식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제 말을 들은 남편이 푹 숙이고 있던 얼굴을 번쩍 들더군요. 그 눈빛에 고인 불안함을 보니 본인도 감이 온 것 같더라고요. 내연녀가 생일에 고급 호텔에 비싼 주얼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들들 볶아서 2천만 원을 개어내게 만드는 엄마인데 이혼해서 졌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는지 그제야 전 남편은 제게 인사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가더군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의사가 됐는진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식 농사는 참 조져놨다는 거요. 그러고서는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한테 5천만 원을 보냈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을 마련해 봤더니 돈도 안 되고 적자만 나던 병원을 팔았더라고요. 동네 자그마한 의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원이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던 남편이었는데 병원을 팔았다니 이제야 정신이 든 건가 싶기도 했죠. 개원이 포기하고 월급 받는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의 고삐를 꽉 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가 낭비를 하거나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걸 보면 시모 숨통을 제대로 쥐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시모한테 안이 돌렸으면, 아니 시모한테 동조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마누라랑 이혼하고 병원까지 팔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이혼한 지 1년이 훌쩍 넘던 어느 날 전 시모가 저희 친정집에 왔다는 전화에 친정으로 급히 갔어요. 엄마를 붙들고 다짜고짜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보게 해주지 않으면 아예 들어놓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아니, 아줌마 아들을 왜 여기서 찾으세요? 저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남남된 지 오래됐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한 게 틀림없어. 그게 아니면 우리 아들이 날 버리고 그렇게 도망갔겠냐고.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한 거 맞지? 그렇지? 전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벙침과 동시에 웃음이 났어요. 그 웃음을 참으며 되물었죠. 그 사람이 집을 팔고 도망을 갔다고요? 몰래? 그래. 멀쩡한 가족 파탄 내고 자기 인생 이 꼴로 만든 게 다 내 탓이라며 나한테 지랄 연병을 떨고 갔어. 네가 그런 거잖아. 걔가 그런 얘기 꺼낸 거 보면 네가 중간에서 뭔가 한 게 틀림없어. 제가 이유가 아닐 수도 있죠. 아줌마가 여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실 텐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딨어? 남편한테 배신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늙음하게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소소한 행복이나 챙기며 사실 거였으면
생일 잔치하겠다고 2천만 원이나 쓰게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것 때문에 멀쩡한 아들 내외 이혼하도록 원인 제공하셨으면 얌전하게 사시던지. 뭐하러 나대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아줌마 집까지 팔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니, 이야기를 했다고 쳐도 아들이 그렇게 효자고 어머니 위하는 자식이면 이야기 듣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내고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했겠죠.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아줌마 몰래 집 팔고 도망간 자식을 탓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애꿎은 저희 가족을 괴롭혀요? 이게 너 말 다 했어? 네가 지금 우리 아들이랑 이혼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전 시모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는 걸 저희 어머니가 말리며 전 시모를 강하게 떼어냈어요. 이 늙은이가 어디 와서 남의 귀한 딸한테 손을 대? 이제 우리는 그 짝이랑 영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쪽으로는 얼굴도 돌리기 싫은 사람이니까. 우리 딸 결혼하고 딸한테 그 수모를 주고도 딸 자식 마음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나도 한마디 해야겠네.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좋겠소.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으면 자식놈이 엄마 버리고 도망을 가? 지도 보니까 제 어미가 사람답게 살 것처럼 안 보였으니 버렸겠지. 자식놈한테 빌부터 쓰잘데기 없이 돈이나 펑펑 쓰면서 자식 등골 빨아차 먹는 어미나 그런 어미 몰래 집 팔고 폐물 팔아서 도망가는 아들이나 아주 똑같은 것들이야. 우리 딸이 이혼한 건 하늘이 도우신 일이야. 그러니 여기까지 와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도망간 자식이나 열심히 찾아다녀 이 여편네야. 친정어머니는 그간 당했던 수모를 폭탄처럼 되돌려줬어요. 전 시모는 친정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입만 벙긋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그렇게 내쫓으니 더 이상 저희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더군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 시모가 결국 전세금까지 다 아들에게 뺏기고 가지고 있던 폐물도 아들이 다 팔아버리는 바람에 땡전 한 푼 없이 신우한테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신우가 그런 시모를 곱게 볼 리는 없죠. 아버지랑 이혼하면서 재산 찢어진 것도 화가 날 일인데 그나마 분할받은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아들한테 다 갖다 바쳤다면서 왜 자기한테는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았냐고 말이죠. 시모가 신우가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마련해서 줬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돈 없고 백 없으니 구박을 하며 못 살게 구는 것이 참 자식들이 왜 저리 컸나 싶더군요. 솔직히 신우 이야기 듣는데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제 자식은 그런 인간들로 키우지는 말아야지 싶었어요. 자식 농사 잘했다며 자랑하던 시모는 결국 신우 집에서도 쫓겨나서 시모의 큰오라버니 집에서 겨우 몸만 의탁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한동안은 제 이혼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버무렸지만 이제는 그런 상처들도 다 나아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리 좋은 생을 보내고 있지 않아서인지 말하는데 부담이 크게 없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며 혼자만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30대 돌싱녀입니다.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면모와 함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화가 나지만 상간녀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이 상간녀를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저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처음 알았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요. 그렇게 제 치를 떨게 만들었던 남편도 처음부터는 그런 놈은 아니었어요.
처음 남편을 그 공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이었습니다. 전 저만의 반지를 만들고 싶어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공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대부분 커플이 찾아오는 그곳에서 전 혼자였죠. 남편은 그런 저를 유독 신경 써주며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혼자 오셨어요? 네, 좀 특별한 반지가 가지고 싶어서요.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길래 와봤는데 역시나 커플분들이 많네요. 혼자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시고요.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있어 드릴 테니 마음에 드시는 반지 만들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남편은 이렇듯 혼자 온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반지를 만드는 내내 저를 많이 신경 써주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공방을 찾아가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저흰 시간을 보내다 특별한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장단이 잘 맞는 커플이었고, 그렇게 2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제 상상보다 더욱 좋더라고요. 사연에서 많이 등장하는 막장 시댁과는 달리 저희 시댁 어른들은 저희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아주 쿨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찾아뵈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주말에? 우리 그때 여행 가는데 어쩌지? 그냥 명절 때나 보자꾸나. 명절이요? 명절이라면 내년인데요, 어머님. 그래, 알아. 그냥 명절에나 얼굴 보고 밥이나 함께 하자는 말이지. 우린 매년 생일 때도 여행 가니 굳이 찾아올 필요 없이 연락이나 한 통 줘. 그럴 때나 전화하지. 안부차 전화도 너무 자주 안 해도 돼. 그저 우린 너희끼리 잘 살기만 하면 된단다. 이렇듯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본인들이 삶을 자유롭고 즐겁게 사는 만큼 저희도 저희끼리 즐겁게 살기를 바라셨고, 2명 있는 시누이들 마찬가지였었어요. 옳게, 첫째 언니나 나나 우린 시댁에 시자도 싫은 사람들이야. 우리 시어머니 성질이 장난 아니라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우린 올케한테 그딴 저급한 짓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애 키우느라 바쁘니까 우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가끔 좋은 일, 나쁜 일 있으면 소식이나 전해주고 살자. 알겠지? 네,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신경 써준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그게 편해서 그래. 시자 짓거리를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애 낳아봐. 애한테 신경 쓴다고 바빠. 그러니까 2 사람 알콩달콩 잘 살아. 이렇게 저희 둘만 별 문제 없이 잘 살면 되는 환경이 되었고, 저희는 저희대로 신혼을 즐기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엄마 사업이 어려워지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일을 도와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요즘 엄마 사업이 조금 힘드나 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엄마 일 돕는 건 어때?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장모님 회사로 들어간단 이 말이야? 그러다 장모님 회사 망하면 어쩌려고. 요즘 같은 시기에 다시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평생을 일군 회사인데 이대로 포기하기엔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돕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데, 우리 돈 관리 따로 하고 있는 거 알지? 혹시나 힘들어지더라도 나한테 뭐 바라고 그러지 마. 혹시나 생활비 부족하면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긴 하겠지만, 알다시피 나도 요즘 당신 도울 처지는 못 돼. 그러니까 나한테 바라지 않을 자신 있으면 회사 그만둬도 돼. 남편의 말이 섭섭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틀린 말은 또 아니었기에 따지고 들 것도 없었어요. 알겠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원래 내던 생활비만 잘 내면
나 편한 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지? 뭐 그런 뜻이긴 하지. 정 당신이 힘들면 조금 덜 내는 건 괜찮지만 내가 우리 생활을 다 책임지는 건 힘들다는 말이야. 혹시 섭섭한 건 아니지? 섭섭하긴 당신 사정 내가 잘 아는데 뭘. 일단 알겠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 나면 이야기할게. 전 알겠다고 하며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한 결과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돕기로 했습니다. 같은 업계 일을 했던 터라 회사 일은 금방 적응이 되었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부터 차근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과 남편에게 이전처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제 사정 때문에 남편을 혼자 두는 것 같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자 남편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즘 바빠서 당신한테 너무 신경 못 썼지? 미안해. 내가 일 정리 좀 되면 당신하고 집에 신경 더 많이 쓸게. 아니야. 난 괜찮으니 당신은 장모님 회사 일에 집중해. 내가 애도 아니고 나 혼자도 잘 해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돼? 고마워. 남편은 오히려 절 안심시켜주며 일에만 신경 쓰라고 했고, 전 그런 남편 덕분에 일에 집중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생활비는 따박따박 잘 내고 있었기에 남편이 크게 저에게 화를 낼 일도 없었고, 제가 늦는 부분도 남편이 이해를 해주니 일의 능률도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일이 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어렵던 회사가 한순간에 좋아지지는 않아서 저는 더욱 바빠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퇴근은 점점 늦어졌고, 제가 퇴근하면 늘 집에 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없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일이 많이 늦어지면 9시를 넘길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11시에 들어오는 날도 생겨났어요. 여보, 요즘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없는데? 왜? 당신도 퇴근이 늦어지길래 혹시나 무슨 일 있나 해서. 아, 집에 일찍 와도 당신이 없으니까 나도 밖에서 시간 보내다가 와. 공방 예약을 늦게까지 받는 날도 있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 때문에 모였는데 밥만 먹고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술도 한잔하다 보니까 조금 늦을 때도 있고 그래. 그마저도 안 될 땐 혼자 밥 먹고 들어오는 거지 뭐. 아, 그래? 괜히 걱정했네. 당신도 무슨 일 있나 해서 말이야. 마누라가 매일 늦어서 우리 신랑 너무 외로워하면 어쩌나 했는데 시간 알차게 잘 보내고 있네. 그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도 마세요, 사모님. 저는 저 알아서 굶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고, 전 점점 무의식 중에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11시를 넘기는 남편이 이상해 보인 건 당연했죠. 하지만 무작정 이상하다고 생각하기엔 또 그런 것이 남편이 절 대하는 다정한 말투와 눈빛은 그대로였기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이게 웬 꽃이야? 너무 예쁘다. 오늘 무슨 날인가? 아니지? 아니야. 그냥 퇴근하고 오는데 너무 예뻐서 샀어. 당신 꽃 좋아하는데 자주 못 사준 게 미안해서.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나 진짜 행복하다.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너무 감동이야. 이 정도로 감동은 무슨? 가끔 사다 줄게. 당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다. 얼른 씻고 쉬어, 피곤할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른 쪽으로 가던 생각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런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 역시 남편의 늦어지는 귀가 시간에 대해선 크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땐 바쁜 저를 질책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하고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다름이 아니라 나 공방을 좀 더 오픈된 곳으로 옮기고 싶어. 지금 공방은 너무 구석진 곳이라서 찾아오기도 힘들고 2층이라 오가는 사람들한테 광고 효과도 없잖아. 그래서 유동인구 좀 있는 1층으로 옮겨서 새로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좋은데? 통유리로 하면 더 좋겠다. 오가는 사람들이 공방 안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시선도 갈 거고. 그런데 그런 상가는 세가 비쌀 텐데 괜찮겠어? 여유 자금이 좀 있는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공방은 너무 외진 곳이기도 했고 건물도 낡아 저도 처음 예약을 했을 땐 선뜻 발을 들이기가 꺼려지는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그런 공방을 옮긴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생각은 당연히 돈이었고 당연히 자금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말을 꺼낸 것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계획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장모님 상가 하나 있잖아. 그거 나한테 저렴하게 사주면 안 될까?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어왔고 저는 조금 황당했어요. 엄마가 가진 상가가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다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딱 한 번, 그것도 연애 시절의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요.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고 전 안타까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 상가 진작 처분했어. 이번에 엄마 사업 힘들면서 상가 처분하고 회사 고비 넘기는데 다 써버렸어. 제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짜증 섞인 투로 닥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 역시도 기분이 확 상해버렸고요. 뭐?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기대했잖아. 꽤 됐지. 그런데 왜 화를 내? 우리 엄마 상가 처분하는데 굳이 당신한테 이러쿵저러쿵 다 말해야 해? 그럴 이유가 있어?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그냥 놀라서 언성이 좀 높아졌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힘들어? 그냥 좀 좋진 않지. 다들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좋아지겠지. 그래, 당신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잘 풀리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제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는 듯했지만 제 기분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엄마의 상가를 욕심냈다는 것도 찝찝했지만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하던 남편의 언행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은 쉽사리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 후 남편은 제 생각대로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다정함 하나는 최고인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툴툴거리는 말투와 무신경한 태도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이때껏 이해해주던 제 귀가 시간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기 시작했고요. 당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회사는 언제쯤 상황이 좋아지는 건데 언제까지 늦는 거냐고. 갑자기 왜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때까진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며. 괜찮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밥도 혼자 먹어야 하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만약 남편이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집에 있었다면 저도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더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을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을 거라고요. 하지만 화를 내는 남편이 저보다 더 늦는 날이 많았고 그 늦는 날의 대부분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저딴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그런 말 하기 전에 당신 행동이나 똑바로 해. 어제도 그제도 나보다 당신이 더 늦은 거 몰라? 나도 일하느라 늦었다 치지만 당신은 술 퍼마시느라 늦은 거잖아. 그런 당신이 나한테 늦는 걸로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자격을 입에 올리는 거야? 애초에 당신이 회사 생활만 계속했어도 나도 집에 일찍 들어왔을 거라고. 아니, 장모님이 회사 운영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다 당신 잘못이고 당신 엄마 잘못인데 왜 나한테 자격을 따지고 들어? 당신 지금 선 넘는 거 알지? 주워 담지도 못할 말 그만하고 피곤하면 그만 자.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더 말해봤자 뭐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대화를 해봐도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딱 잘라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고 또 무어라 가시가 돋친 말을 하려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자는 것인지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각방살이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 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기 시작했고 아무리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고 한들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을 잡아 세웠어요. 여보, 내 말 안 들려?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아까부터 불렀잖아. 대답 안 하면 말하기 싫은가 보다 하면 되지. 시끄럽게 왜 자꾸 불러? 남편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저에게 화를 냈고 그런 남편의 언행에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이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버리고선 서재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나 피곤하니까 중요한 말 아니면 내일 해. 아니, 꼭 해야 할 말 아니면 아예 안 해도 좋고. 저는 마음이 상해버렸고 그 뒤론 중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걸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서글펐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말을 걸어야만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매우 서글프게 만들더라고요.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어째서 사랑하는 남자와 한 공간에 있는데 이토록 외로운 건지. 그 시절 저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요. 그쯤 되니 선택해야 하겠더라고요. 이대로 이혼할지 아니면 남편과 잘 지내보려 노력이란 걸 한 번 더 해볼지를 말이에요. 저의 선택은 이대로는 이혼하기보단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었고 전 일을 하루 쉬고 도시락을 싸 남편의 공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나아질 저희 관계를 상상하며 가는 내내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간의 설렘과 함께 남편의 공방에 도착한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방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의 공방은 이미 공실이었고 그 모든 사실을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고 돌아오는 남편의 답변에 저의 마지막 노력도 허공에 날려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당신 공방 앞인데 공방 옮겼어? 그런데 바쁘신 분이 공방까지 웬일이래? 그냥 요즘 우리 사이도 서먹하고 해서 도시락 싸서 왔지. 언제 옮긴 거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했으면 와서 도왔을 텐데. 당신이 안 물었잖아. 묻지도 않는데 왜 내가 다 말해야 해? 당신도 당신 엄마 상가 팔아서 다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한 거 나한테 말 안 했잖아.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엄마 상가 처분한 거랑 당신 공방 옮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경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 엄마 상가는 엄연히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엄마 재산이라 굳이 당신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당신 공방 옮기는 건 당신 일이니 우리 부부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섭섭해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못 해봤는데?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 공방인데 왜 우리 부부의 문제가 돼? 내 공방 내가 옮기든 말든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이런 걸로 잔소리 좀 하지 마. 당신 진짜 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내가 느끼기엔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해?
아, 진짜 귀찮게 왜 이래 갑자기.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각자 살자 그냥. 지금처럼 각자 알아서 살자고. 이렇게 사는 게 부부야? 이게 무슨 부부야? 당신은 나랑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울분을 토해내는 제 말에 남편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이혼하든가. 나 바쁘니까 끊어. 그렇게 끊긴 휴대전화를 들고 텅 빈 공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와 다 식어버린 도시락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해서요. 분명 한날 한시에 함께 죽고 싶다는 말까지 나누며 누구보다 깊고 아름답게 사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한 집에 살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 있더라고요.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처럼 제 마음 역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식어갔고 더는 노력할 마음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을 생각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이혼으로 거의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하지만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잠시 이혼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일에 집중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점점 더 늦어진다 싶더니 어느 날은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들 외박은 정말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외박은 정말 아니잖아. 최소한 잠은 집에서 자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날 사랑하진 않더라도 부부간의 예의는 지켜야지. 공방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다가 깜짝 잠들었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그리고 왜 갑자기 관심 있는 척해? 당신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미안하다는 말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미안한 척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 놈의 그 성의 없는 변명을 들으며 전 남편의 외도를 직감하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에게 사람을 붙여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이 맞더라고요. 외도 사실보단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만난 시기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꽃을 사다 주며 다정하게 대해주던 그때도 상간녀를 만나는 상태였더군요. 아마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고민하던 남편은 친정엄마의 상가를 처분했다는 말을 듣고 친정이 아예 망해버렸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노선을 상간녀에게로 정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분하고 상간녀는 공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 같습니다. 상간녀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 남편분이 공방을 옮기기 전부터 공방에 자주 다니다가 사이가 그렇게 발전된 듯 보였어요. 블로그 주소도 보내드릴 텐데 거기 보면 처음 상간녀가 공방에 다녀온 날짜, 언제부터 두 사람이 만난 것인지, 지금은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 중인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블로그에서 보시고 함께 있는 사진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그럼 또 연락 드릴게요, 사모님. 상간녀는 별다른 직업은 없고 남편의 공방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흥신소 직원분이 알려준 블로그를 살펴보니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공방을 남자친구의 공방이라고 소개하며 홍보성 글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협찬으로 제공받은 곳엔 함께 다니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고 커플 반지를 직접 만드는 영상과 함께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잘 어울린다며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고요.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남편의 댓글이었어요. 자기야, 자기 너무 예쁘다. 이 사진은 유난히 더 예쁜 것 같아. 그래도 실물보단 못하지만. 우리 자기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보고 싶다. 내가 지금 공방으로 갈 테니 기다리세요. 우리 공주님 조심해서 와요. 두 사람은 마치
처녀와 총각이 연애하는 양 사람들을 속여가며 공방을 홍보하고 있었고 곧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굴며 닭살을 떨어대고 있더라고요. 닭살도 그런 닭살도 없더라고요. 블로그를 다 살펴보고 흥신소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는데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블로그엔 남편의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나마 이런 기분까진 들지 않았는데 제 눈으로 다정한 모습과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있긴 했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 두 눈으로 본다는 건 생각보다 더욱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거기에다 제가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었던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죠. 저와 똑같은 꽃을 안고 밝게 웃는 상간녀의 사진에선 과거 행복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슬픔에 울고 허탈함에 웃기도 하며 마음을 추슬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최적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 최고의 날을 남편과 상간녀가 만들어주었는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일이 술술 잘 풀려 집으로 일찍 돌아가게 된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남편 꼴이 보기 싫어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집은 또 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건지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으로 들어서니 안방에서 사람 인기척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머, 자기야. 방금 문소리 아니야? 자기도 들었어? 아, 어떻게 하지? 그 여자 일찍 왔나 본데. 아, 일단 자기는 방에 있어. 내가 나가볼 테니까. 이런 대화 소리와 함께 급하게 나올 채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전 굳이 더러운 장면을 보고 싶지도 않아 태연히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머리에 까치집을 한 남편놈이 멋쩍은 표정을 하곤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이 순간에도 뻔뻔하리만큼 당당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남편놈을 보며 그나마 마지막 양심은 있는 놈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비웃듯 아주 개소리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항상 밤늦게 나오더니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일찍 오고 난리야. 왜 남편놈은 입으로 오물을 뱉어내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듣는데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이혼하라는 하늘의 뜻이란 생각만 들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더럽게 머리를 긁어대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이 꼴을 보려고 오늘 일이 없었나 보네.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진짜. 돈이 없어? 아니면 돈이 아깝니? 어떻게 나랑 별거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난 당연히 당신이 늦을 줄 알았지. 그러게 왜 이렇게 일찍 와? 하던 대로 다 늦게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이놈이 딱 그 꼴이더라고요. 왜 저에게 일찍 와서 이 사달을 내냐고 저에게 따져 묻는데 정말 그 어이없는 태도엔 이가 다 갈리더라고요. 어찌된 인간이 이 순간까지 제 탓을 하는가 싶어서요. 너 진짜 제정신 아니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야, 최소한 이럴 땐 미안하다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말인 줄 몰라? 그런데 뭐? 왜 일찍 왔냐고? 내 집에 내가 일찍 오는데 내가 잘못한 거니? 아니면 부부 공간에 딴 여자 데리고 온 네가 잘못한 거니? 정신 차려. 너 지금 바람 피우다가 딱 걸렸다고. 저는 남편을 몰아세웠고 그 순간 상간녀가 당당하게 안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어려 보였는데 실물은 더 어려 보여 더욱 경악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오빠, 그냥 이혼하자고 해.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이런 것까지 들킨 마당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빌어봤자 뭐해? 그리고 저 언니 집안도 다 망해서 뜯어낼 것도 없다며. 그래서 공방도 오빠 빚까지 내서 옮겼고 이제 오빠 앞날 잘 될 일만 남았는데
망할 일만 남은 여자랑은 이혼해버리고 나하고 결혼하자. 난 오빠라면 이혼남이라도 괜찮으니까. 참 당돌하더라고요. 마치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하는 상간녀를 보며 조용히 이혼해주면 평생 후회하겠다 싶었어요. 우선 전 두 사람을 제 집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살던 집은 결혼 전부터 제가 살던 집으로, 다시 말해 제 단독 명의로 된 집이었거든요. 야, 사람 면전에 두고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아니지. 어린 게 예의가 없네? 아니, 생각이 없는 건가? 아, 머리가 멍청하니 저런 놈이 이혼을 해도 받아주겠단 거겠지. 암튼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다 꺼져 줄래? 누구 맘대로 내 집에서 있으래. 당장 안 꺼져? 뭐예요? 여기가 왜 언니 집이에요? 여긴 우리 오빠 집이라고 했는데? 그걸 믿냐? 네 잘난 오빠가 집 마련할 능력까진 안 돼서 내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단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야. 그러니까 나가려면 두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겠어? 오빠, 이 말이 사실이야? 나한테는 이 집 오빠 거라고 했었잖아. 당황한 상간녀는 남편을 다그치며 물었고, 남편 역시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사실은 이 집은 저 여자 명의 맞아. 저 여자 집이야. 자기가 하도 기대하는 눈빛이길래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버렸어. 들었지? 그러니까 좀 나가줄래? 아씨,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붙잡아도 나갈 거니까 자꾸 재촉하지 마세요. 아, 혹시나 안방에 흘린 거 있나 다시 확인해보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마저도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니? 제 말에 상간녀는 약이 바싹 오른 듯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지만 한편으론 제 말이 옳다 싶었는지 안방으로 가더라고요. 전 그런 상간녀의 뒤를 따라 안방으로 갔고 안방 침대보와 이불을 걷어 상간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챙기라고 이거. 여기 뭐가 얼마나 묻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빼놓고 가면 어째? 난 더러워서 이딴 입을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서 빨아 쓰든 삶아 쓰든 알아서 해. 참고로 그거 비싼 거니까 버리지 말고 살림에 잘 보탰어. 상간녀는 몸까지 떨며 이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고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와 그 이불을 챙기더라고요. 자기야, 이 이불은 우리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머리카락도 있을 테고. 내가 이렇게 챙기면 되니까 자기는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이만 가자. 갈 거야. 가면 될 거 아냐. 언니, 아니, 아줌마, 이까지 집 나가줄 테니까 남편도 없는 집에서 잘 사세요. 아줌마 남편은 내가 데리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집만 있으면 뭐래? 남편도 뺏기고 이혼녀 된 마당에 평생 집이나 끌어안고 살면 되겠네. 오빠 가자. 나 배고파. 가면서 맛있는 거 사서 가자. 그래, 우리 공주 먹고 싶은 거 다 사서 가자. 끝까지 저를 기만하며 집을 떠나는 두 사람을 보며 지금 많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행복도 길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전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그 소장을 가지고 남편 놈의 공방으로 찾아갔어요. 일부러 때를 노리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공방에 가니 수강생들로 공방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통쾌한 기분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공방에 떡하니 자리를 잡자 저를 발견한 두 연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당연했겠죠. 공방 안의 대부분 수강생들은 상간녀의 블로그를 보고 왔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관계란 걸 꿈에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보고도 모른 척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소장을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혼 소장. 그렇게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도장 찍어. 순식간에 공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간녀를 향해서도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네 거는 내가 아직 바빠서 작성을 못했어. 아마 우리 변호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기다려. 공방으로 보내줄 테니까.
아니면 집으로 보내줄까? 내가 네 집 주소도 알고 있거든?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이 난리예요. 어디긴 어디야. 어린 년이랑 바람난 내 남편이 운영하는 공방이지. 나도 네 블로그 봤는데, 야, 너 글 잘 쓰더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희 불륜이 아니라 처녀와 총각이 연애하는 줄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해? 나 이혼하고 나면 바로 할 거야? 청첩장 남으면 나도 보내줘. 가서 제대로 깽판 쳐줄라니까. 아줌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이렇게까지 앞길에 똥칠해야 하냐고. 이러다 우리 오빠나 나나 불륜 딱지 붙으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망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냐고요. 어린 나이만큼 뇌까지 든 것이 없는 것인지 상간녀는 감히 제게 책임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야, 너 정말 멍청하구나.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데리고 살 거면 내가 이렇게까지 똥칠을 하겠어? 이게 다 너희 망하라고 이러는 거니까 내가 이딴 짓까지 한 보람 있게 제발 잘 살지 말고 망해줘. 이렇게 부탁할게. 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상간녀는 감히 머리라도 잡을 요량으로 저에게 손을 뻗어왔고 전 그런 상간녀의 손을 낚아채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수강생이 가득한 책상으로 고꾸라진 상간녀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전 그런 상간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야, 어디 유부남 꼬여낸 상간녀 주제에 본처한테 소리를 질러. 정신 못 차리지? 이럴 땐 고개 조아리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야 내가 복수란 걸 좀 약하게 하지 않겠어? 너 이러다 내가 머리 끝까지 화나서 네 밥벌이도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진짜 네 블로그에 똥칠 한번 해봐? 이 여자는 제 남편을 뺏어간 상간녀입니다. 하고 글 한번 써줘. 이때껏 뻔뻔하다시피 저에게 따지고 들던 상간녀는 이제야 제가 할 짓들이 겁이 나는 것인지 입을 다물더군요. 그럼 상간녀를 부축한 남편은 저에게 질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꼭 그런 말로 어린애 겁까지 줘야겠냐고. 그냥 당신답게 쿨하게 이혼해주면 되잖아. 서로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 오늘 당신 행동은 정말 실망이야. 쿨한 이혼? 이혼하는 마당에 쿨한 게 어디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내가 어린 남자랑 바람나서 안방에서 같이 나오는 꼴을 봤는데 쿨한 이혼이 되겠냐? 미쳤어? 당신 그만 말해. 조용히 하고 밖에서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고. 누구 좋으라고 밖에서 조용히 말해? 그렇게 둘이 떳떳하면 감추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다 말해줘야지. 안 그래? 보기 좋은 커플이 알고 보니 더럽고 추악한 불륜 사이였던 걸 나만 알면 안 되잖아. 왜? 이제야 쪽팔리냐? 더 말해줄까? 아, 너 우리 엄마한테 받아먹을 재산 없다며 내 앞에서 바람 피우고 다닌 것도 사람들 알아야 될 텐데, 그치? 조용히 안 해? 당신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그제서야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남편놈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멈추더군요. 와, 대박 사건. 방금 들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 나 같은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게, 블로그 보고 예약했는데 이 집도 곧 망하겠네? 나 방금 그거 영상으로 찍었는데 유튜브에 올릴까? 그럼 조회수 대박 날 듯? 급기야 남편놈은 영상을 지우라고 손님을 향해 고함을 지르더군요. 화난 손님들이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공방에서 수업 들을 생각 없다며 환불해달라고 성화를 내고 또 어떤 손님은 몰래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두 연놈들은 동영상에 자신들 얼굴이라도 찍힐까봐 급하게 숨기느라 애쓰더군요. 보는 눈들이 많으니 제가 계획한 대로 두 연놈의 민낯을 퍼뜨리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여유롭게 가게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난 너네 평생 망할 때까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거거든. 그런 내가 이 정도 똥칠로 끝내준다고 하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 공방을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때마침 하늘도 청량하고 무엇보다 제 할 일은 다 했다 싶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소문도 내줬고 소장도 건네주었고 무엇보다 저 상간녀에게 한 방 먹이기도 했고요. 이후로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22살 어린 나이에 상간녀 딱지를 얻게 된 상간녀는 블로그 운영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공방에 온 수강생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남편과 상간녀는 죽고 못 사는 커플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해도 싼 불륜이라는 사실을 퍼뜨려 주었고 그 덕에 협찬이 다 끊기는 건 물론 악플을 감당하지 못해 블로그를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수강생분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시기라도 한 것이었는지 아주 작정하고 소문을 내주셨더라고요. 단골 수강생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에도 소문을 쫙 내버려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전 남편은 이혼 후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급하게 폐업 신고를 했더군요. 공방을 얻으면서 진 빚과 위자료 등 때문에 전 남편은 빚덩이에 앉게 되었고 상간녀 역시 본가에 들키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들리는 말엔 상간녀의 부모가 머리를 삭발에 가깝게 밀어버리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1년 후 전 남편이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당신 맞아? 왜 이렇게 변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이 다 얼마야?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위아래로 훑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처지가 이혼할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할 일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그 일이 대박이 나면서 회사가 다시 자리 잡은 것도 모자라 회사 설립 이래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찾아온 시기가 한참 거래처 미팅을 많이 다닐 때라 한껏 차려입고 다닐 때였죠.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놀라는 것은 당연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말해주었어요. 엄마 회사 안 망했어. 오히려 더 잘 풀려서 요샌 좀 살만해.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나 잘 사나 못 사나 감시하려고 온 건 아닐 거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줄래? 나 피곤하거든. 뭘 그렇게 보고만 있어. 내 말 안 들려? 전 남편은 멍하니 넋이 빠진 채로 저를 보다가 제가 재촉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뭐래? 그럼 네가 저지른 일이 다 없어지기라도 한다니? 사람 봐가면서 애원해야지 내가 만만하냐?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으니까 나 좀 다시 받아주라. 나 그 어린 계집이랑은 진짜 끝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어. 날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다는 사실도 깨달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당신이 하라는 건 다 하면서 당신이 시키는 건 군말하지 않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응? 정말이야? 정말 내가 용서만 해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제 말에 전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세차게 대답하더라고요. 응, 정말이야. 그래? 그러면 용서해 줄게. 정말? 정말이지? 정말 고마워, 여보. 고마울 필요는 없고 내가 용서해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했지? 난 지금 당신이 내 눈앞에서 좀 꺼져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당신 소식 같은 건 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빛나던 전 남편의 눈빛이 잿빛이 되며 저에게 더 애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나 좀 용서해줘. 나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우리 집에서도 다 알게 돼서 정말 오갈 데도 없단 말이야. 빚은 갚아도 끝이 없고 공방도 불륜 저지른 공방이라고 소문이 나서 문 닫고
이젠 빚 갚을 돈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살려주라. 나랑 같이 살아주라. 제발 이렇게 빌게.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전 남편을 보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쳐버리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 용서? 웃기지 마. 너 오갈 데 없어지고 앞으로 사는 게 막막하니까 찾아와서 이딴 짓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너 나한테 모든 사실을 들킨 뒤에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미안한 표정 한 번 지은 적도 없어. 그런 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울고불고 한다고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착각도 유분수다 진짜. 너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너네 부모 불러서 너 데리고 가라 할 테니까. 알겠어? 그 후론 다신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여전히 저는 회사에 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전 남편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일이기에 집은 처분해버리고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이렇다 할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연애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바쁘게 일에 매진하며 살다 보니 연애를 못하고 있네요. 앞으로 혹시나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연애할 생각도 있고 결혼할 생각도 있긴 해요. 저에게 전 남편이 나빴던 것이지 연애와 결혼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연애를 하다 미래가 행복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면 결혼까지 할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자친구는커녕 썸남조차도 없긴 하지만요. 이로써 저의 길었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